경기도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도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 이런 여자를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을까 하고요. 그것도 2명한테 당했어요. 마음이 닳도록 열심히 살면서 쌓아놓은 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5년도 더 지난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한숨만 나올 지경이에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정말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초등학생이던 아내가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거든요. 저희는 단독주택 늘어선 골목 안에서 살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한 가족처럼 정붙이고 친하게 지내던 곳이었어요.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로 살겠다 생각하고 그녀와 결혼했는데 돌아온 건 처참한 배신의 상처였습니다.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해서 이가 갈리지만 언제까지 과거 아픈 기억에만 파묻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작심하고 여러분께 2명의 여자한테 농락당한 어이없고 참담한 경험을 모두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배신의 쓰라린 기억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요. 고통스러운 그 기억들로부터요. 아파트 같으면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었고 얼굴을 아는 이웃끼리 서로 마주쳐도 경계만 할 뿐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저희 동네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다는 것까지 알 정도로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단독주택이라고는 하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고 거의 모두 월세로 살고 있는 빠듯한 형편이었어요. 그러니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는 말처럼 모두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서로 나눠 먹었고 결혼이나 누군가 돌아가셔서 상을 당하는 큰일이 집안에 생기면 자기 일처럼 나서서 서로 도왔어요. 저희 옆집에는 연로하신 노부부가 살고 계셨습니다. 2분에게는 아들이 2이나 있다고 했고 둘 다 결혼을 해서 따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식구들은 노부부의 아들 내외 얼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어도 자식은커녕 친척들 중에 누구도 옆집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달리 정이 많은 저희 엄마는 살뜰하게 옆집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챙겨드렸어요.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도 해서 갖다 드렸고 명절이 되면 차례 음식을 나눴고 그분들이 집안에서 거동을 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찾아가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확인을 하시곤 했어요. 그러다 아주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일이었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시신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죠. 저녁을 먹은 저희 가족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급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석이 집에 있니? 문 좀 열어줘. 옆집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겁에 질린 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급히 대문을 열어주었고 대문 앞에는 겁에 질린 할머니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계셨습니다. 놀란 엄마가 어머,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를 잡고 영감이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 같이 좀 가줘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충격적인 말에 엄마는 급히 할머니의 집으로 갔고 호기심이 생긴 저도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방 침대 밑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움직임이 없었고 할아버지의 주위에는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할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셨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폐암 말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돈이 없어서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고통을 참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엄마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어요. 할머니, 지금 사시는 집이 할아버지 거 아니에요? 그 집만 팔아도 할아버지 병원비와 수술비가 충분할 텐데 왜 치료를 안 받으셨어요? 엄마가 묻자 할머니는 허공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 말이야 작년에 아들놈한테 넘겨줬어. 그런데 영감이 많이 아프다고 내가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아들놈이 글쎄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화를 버럭 내는 거야. 몇 년 전부터 아들과 며느리들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재산인 2층짜리 주택을 넘겨달라고 매일같이 졸랐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집만 넘겨주면 그때부터 아들 도리를 톡톡히 하겠다고 맹세하면서 집을 달라고 애원했다고 해요. 할아버지도 아들과 며느리들을 믿지 않았지만 하도 졸라대니 큰아들에게 집을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할아버지는 폐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전에 폐결핵을 앓았던 게 원인일 거라고 했답니다. 할머니는 큰아들 내외를 찾아가서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치료비를 보태달라는 말을 했지만 큰며느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어머니, 우리도 살림이 빠듯하다고요. 첫째가 대학생이고 둘째가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들 도움은 기대하지 마세요. 쌀쌀맞다 못해 파렴치한 큰며느리의 태도에 할머니는 화가 나서 뭐야, 야 이년아. 그렇다면 당장 영감이 물려준 집이라도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자 큰며느리도 도끼 눈을 뜨고 할머니에게 대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정말 어이가 없네. 유산이라고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토해내라고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판에 돈 이야기나 할 거면 다시는 저희들 집에 오지 마세요. 큰며느리는 할머니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집 밖으로 쫓아내듯이 밀어내버렸다고 합니다. 마지막 재산을 큰아들에게 빼앗기다시피 넘겨준 할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진통제로 고통을 달래다가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마셨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건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들내외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장례 준비도 저희 동네 사람들이 도맡아서 했습니다. 엄마를 중심으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장례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나자 그제서야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아주 태연하게 상주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눈꼬리 당길만 해도 봐줄만 했지만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 인간들은 조의금을 가지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기가 막히게도 장례를 치르는데 들어간 비용을 하나도 내지 않고 가버린 것이었죠. 기가 막힌 엄마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따졌지만 그 인간은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장례 비용을 계산했고 모두 입을 모아서 인간 이하의 파렴치한 폐륜을 저지른 자식놈들을 욕했어요. 혼자 남은 할머니는 몇 개월 뒤에 지병과 치매 증상이 심해지셨어요. 그러자 구청에서 나서서 자식들을 찾아가서 할머니를 모실 것을 요구하자 큰며느리는 그제서야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요양병원에 모셨다고 해요. 그리고 물려받은 주택을 처분해버렸고 그 집을 산 사람은 집을 수리한 다음에 월세를 주었습니다. 몇 달 간격으로 여러 집이 이사를 왔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이사를 온 가족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딸을 둔 40대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이사를 하고 짐을 정리하는 걸 구경하던 저는 그 초등학생 여자애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첫인상은 아주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눈이 크고 콧대가 오똑했고 동그란 얼굴이 한번 보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 예쁜 얼굴이었어요. 부침성이 좋은 엄마는 옆집 부부의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었고 그 부부는 동네 사람들에게 떡을 돌렸습니다. 그 집과 저희 집은
특별히 친하게 지냈어요. 담을 사이에 둔 옆집이기도 했지만 초등학생 여자애가 저를 무척이나 따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경이었어요. 아침이 되면 학교를 갈 때 저는 미경이와 자주 골목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미경이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오빠 안녕이라고 인사를 했지만 저는 왠지 쑥스러워서 얼굴을 돌려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미경이가 먼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는 왜 나를 피해? 내가 싫어? 우리 학교 앞까지 같이 가자. 저는 속으로 미경이를 좋아하고 있었고 예쁜 동생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무뚝뚝한 성격이라 드러내고 미경이에게 좋아한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경이가 먼저 다가와서 서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둘은 아침마다 학교를 같이 가게 되었어요. 미경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와 제가 다니는 중학교를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걸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항상 미경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걸 보고 학교로 갔어요.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미경이의 집안 환경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미경이와 집안 형편은 아주 좋지 않았는데 그건 모두 그녀의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미경이의 아버지는 지독한 술주정꾼이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무능한 가장이었습니다. 특별한 직업도 없이 이따금씩 막노동을 했지만 버는 돈보다 술값을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을 정도였죠. 저는 하루라도 그가 멀쩡한 정신으로 있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그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난 망나니의 술주정꾼이었어요. 그는 술에 취하면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골목을 휘젓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미경이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리면 여자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미경이 아버지의 버릇을 고쳐보려고 동네 남자들이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게다가 그는 딸과 아내에게 폭력적이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싸운 다음에는 분풀이를 집에 가서 미경이와 그녀의 엄마에게 했던 거죠. 바로 옆집이었기에 저는 밤마다 미경이의 집에서 술 취한 그의 고함 소리와 미경이 엄마가 우는 소리, 그리고 그릇이나 살림살이가 부서지는 소리를 그대로 들어야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미경이가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무능하고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미경이와 그녀의 엄마를 살뜰하게 보살펴 주셨죠. 그래서 미경이의 엄마와 저희 엄마는 언니 동생처럼 지내면서 서로 속마음을 허물없이 털어놓는 사이였어요. 미경이 엄마는 저희 엄마에게 남편에 대한 말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총각일 때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믿었던 친구에게 빚보증을 잘못 써주었다가 이용당하고 가진 돈을 전부 날리고 친구에게 배신까지 당하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고 했어요. 일도 하지 않고 세상 다 된 사람처럼 술로 세월을 보내면서 세상에 대한 원망만 쌓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경이는 아버지의 술 주정이 도를 넘어서면 무서워서 저희 집으로 도망쳐서 자고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늘 저와 같이 자곤 했습니다. 저희 집은 방이 2개밖에 없어서 미경이를 따로 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경이가 아버지를 피해서 저희 집에 오면 저는 베개를 들고 안방으로 갔고 제 방에서 미경이를 혼자 재우려고 했어요. 그러면 미경이는 울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싫어. 오빠 혼자 있으면 무서워. 오빠가 같이 자면서 재워줘. 그러면 저는 어린 미경이가 당하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알기에 미경이의 옆에 누워서 재워주었어요. 그런 일이 몇 번이 되풀이된 다음에 미경이는 동네 친구들에게 저와 같이 잤다고 떠들고 다녀서 제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나 명석이 오빠랑 같이 잤어. 그러니까 오빠는 내 남편이야. 미경이는 입버릇처럼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저와 결혼할 거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동네 친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제게 안겨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사랑해. 저는 사랑에 굶주린 어린 미경이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동네 친구들은 아직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연애질을 하고 다닌다고 저를 놀려댔습니다. 야, 너는 공부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벌써부터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냐?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저를 꼬마 바람둥이라고 부르면서 키득거렸어요. 친구들의 놀림에 짜증이 나서 미경이에게 장난이라도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그러자 미경이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말했어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오빠 정말 미워. 단단히 토라진 미경이는 보름이 넘도록 저와 마주쳐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꾸도 하지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결국 미경이의 고집에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토라진 미경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미경이와 나중에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미경이가 저희 엄마에게 제가 자기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하자 엄마는 그저 어린애 철없는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웃으면서 받아주었어요. 그래, 미경이 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며느리야. 미경이는 엄마의 말에 신이 나서 거의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미경이도 중학생이 되어서 사춘기에 접어들자 저희들의 사이는 서먹서먹해졌어요. 저는 미경이가 철이 들면 저와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녀가 이성의 눈을 뜨는 사춘기가 되자 제가 부담스러워진 것이었죠. 저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웃으면서 먼저 인사를 하고 불러도 미경이는 얼굴을 붉히면서 모른 척 뛰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미경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이 검게 변하면서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병원에 가보았는데 간암 말기라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말처럼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미경이 엄마는 그에게 지금부터라도 술을 끊고 치료를 시작하자고 설득했지만 미경이 아버지는 이미 살겠다는 의지를 놓아버린 상태였어요. 그는 울면서 말리는 미경이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계속 술을 마셨어요. 어차피 나는 틀렸어. 가망이 없는 인생이란 말이야. 이제 와서 술을 끊는다고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웃기는 소리에 난 이미 틀렸어. 그렇게 몇 달 동안 두문불출하고 술만 마셔대던 미경이 아버지는 살이 모두 빠져서 미이라처럼 바짝 말랐고 도저히 술을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다음에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며칠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가장을 잃은 그의 아내와 미경이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저희들은 6년 만에 서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전까지 몰랐는데 미경이가 제 옆에서 보이지 않자 왠지 너무 서운하고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했어요. 그때 저는 이런 게 사랑이라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8년 뒤에 우연히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한 다음에 직장 상사의 소개로 보험 설계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업무를 익히면서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처음 몇 달간은 업무 파악을 하느라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때마다 제가 소속된 부서의 과장이었던 그가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명석 씨, 결제 서류를 올리기 전에 항상 한 번 더 살펴봐요. 특히 자금을 지출하는 것과 관련된 서류는 정확해야 돼. 그는 제가 올린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상사들은 부하 직원들이 실수를 하면
감싸주기는커녕 그것을 빌미로 괴롭히려고 들었는데 그는 모든 일을 부하 직원들 편에서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업무에 익숙해진 뒤에도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그와 상의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친한 형님처럼 지내면서 퇴근 후에 둘이서 술도 마시면서 직장 생활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그날도 퇴근을 하고 그가 먼저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어요. 술자리에서 그는 제게 부탁이 하나 있다고 하면서 보험 하나만 들어달라고 했어요. 내가 잘 아는 보험 설계사가 있는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도 열심히 사는 여성이야. 내 형편이 되면 하나만 가입해줘. 과장님이 부탁을 하는데 제가 거절할 순 없죠. 저는 그의 부탁도 있고 해서 좋은 상품이 있으면 하나 가입을 하려고 설계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설계사가 바로 미경이었어요. 6년 만에 다시 만난 미경이는 저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이게 얼마만이야? 너무 반가워. 저도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미경이를 다시 보게 되자 아주 반가웠어요. 6년 만에 만난 미경이는 아주 세련되고 몰라볼 정도로 예뻐져 있었어요. 저는 미경이가 추천해주는 상품에 가입을 했고 저희들은 식당으로 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때 미경이는 자기가 왜 보험 설계사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이야기들을 제게 들려주었어요. 저희 동네를 떠나서 변두리의 단칸방으로 이사를 한 미경이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집안 형편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처음 몇 년간은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매일같이 불만을 늘어놓은 고객들을 상대하는 일에 온갖 마음이 지쳐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차라리 현장에서 영업을 하면 스트레스가 덜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여성이 영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미경이는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고 3년이 지나자 어느 정도 수완도 생겼고 실적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미경이와 저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전화나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고 가끔씩 만나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미경이는 제게 뜻밖의 말을 했어요. 오빠는 기억나? 예전에 내가 오빠랑 결혼할 거라고 말했던 거 말이야.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미경이는 저녁에 시간이 있냐고 물었고 제가 괜찮다고 하자 미경이는 저희 회사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근처에 호프집으로 가서 생맥주를 마셨는데 미경이는 뜬금없이 옛날에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피식 웃으면서 그래 기억하지. 그때 너 철없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라고 했어요. 그러자 미경이도 따라 웃더니 곧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아. 철이 없었지. 하지만 오빠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건 사실이야. 근데 중학생이 되니까 오빠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이상하게 쑥스러워졌어. 이사를 가고 난 뒤에도 오빠를 많이 그리워했어.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다니 오빠를 다시 만난 그날 밤에 난 너무 좋아서 한숨도 못 잤어. 이게 모두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해. 미경이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했고 저희들이 다시 만나게 된 건 뭔가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부터 진지하게 사귀자. 농담으로 하는 말 아니야. 미경이의 고백에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요심이란 말처럼 마음이 통한 걸까? 저도 몇 달간 미경이를 만나면서 예전에는 그냥 동생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기회가 되면 진지하게 고백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경이가 먼저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거죠. 내 말대로 우린 특별한 인연인 것 같아. 사실 나도 너를 많이 좋아하고 있어.
제 말을 들은 미경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제 손을 슬며시 잡았어요.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오빠 얼굴을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거든. 이렇게 저와 미경이는 오빠 동생 사이를 훌쩍 넘어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연애를 한 뒤에 저희는 부부가 되었어요. 엄마도 미경이를 다시 보고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래, 네가 우리 명석이랑 결혼한다고 떠들고 다니더니 결국은 부부가 되는구나. 그래, 이런 게 하늘이 정한 운명이고 인연인 거야. 엄마는 어릴 때부터 딸처럼 생각하던 미경이를 며느리로 맡게 되자 흐뭇해 하셨어요. 양쪽 집안이 서로의 처지를 잘 알고 있으니 저희들은 예물이나 혼수 같은 건 간소하게 하고 결혼 후에는 저희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직 집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고 미경이도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저희들은 맞벌이를 하면서 돈을 모아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살림을 돌볼 여력이 없었어요. 엄마는 그런 사정을 잘 알기에 보험 설계사를 하는 아내가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분가를 하지 말고 같이 살면서 살림을 맡아주겠다고 하셨어요.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라. 서로 넉넉하지 않는 형편이니 부지런히 모아서 애가 생기면 집 장만하고 분가하도록 해라. 그때까지는 내가 살림을 맡아줄 테니 넌 신경 쓰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해. 어머니,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요. 고맙기엔 넌 내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잖아. 아내는 엄마의 속 깊은 배려에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와 저, 그리고 엄마 세 식구는 어떤 가족보다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1년 정도는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희 가족은 매일 웃으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곧 엄마와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를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고객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야 한다. 영업팀끼리 회식을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점점 늘어났어요. 엄마도 여자가 사회생활하는 게 만만한 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주말에도 집안일은 제쳐두고 외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얘야, 일요일인데 어딜 가려고 그래? 친구들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 아무리 그래도 주말에는 집에서 살림을 해야지. 가정주부가 일주일 내내 밖으로만 돌면 어떡하니? 아니 엄마, 평일에는 일을 하잖아.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쉬고 싶다 말이야. 나도 안다. 하지만 집안일은 좀 하고 나가야지. 정서나 빨래 같은 건 엄마가 해주기로 약속했잖아. 그건 평일이나 그렇지. 내 말대로 주말에는 나도 좀 쉬자. 주말에도 며느리 속옷 빨래까지 시어머니인 내가 해야겠니? 그럼 빨래 같은 건 내가 나중에 할 테니까. 그냥 둬. 나 지금 나가야 하는데 자꾸 잔소리하면서 짜증나게 하지 마. 주말에도 집안일을 팽개치고 밖으로 도는 아내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자. 엄마도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었고 아내도 엄마의 잔소리가 성가셔서 짜증을 내면서 자주 부딪히게 되었어요. 엄마와 아내가 사이가 점점 벌어지자 저는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서로에 대한 불만을 제게 말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두 사람을 달래야 했습니다. 오래 알아온 사이여서 엄마는 아내를 딸처럼 대해주었는데 아내는 엄마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엄마도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아내의 입장을 이해해 주었지만 며느리로서의 최소한의 역할도 하려고 들지 않는 아내와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엄마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아내는 회식을 핑계로 밤 12시가 넘어서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 자지 않고 아내를 기다리던 엄마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아내와 엄마는 대판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너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아무리 회사 일이 중요하다지만 유부녀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따위로 할 거면 당장 회사 때려치워.
엄마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자 아내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젊을 때 한 푼이라도 열심히 벌어서 집을 사라고 말한 게 누구예요? 나도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고요. 막말로 시댁에 돈이 있으면 나도 회사 때려치우고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어요. 엄마나 남편이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라고요. 저희 집에 돈이 없어서. 자기가 고생한다는 말을 들은 엄마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의 뺨을 후려갈기고 말았습니다. 인연이 정말 가만 듣고 있으니까 못하는 말이 없어. 그래, 내가 거지라서 네가 고생한다. 그럼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서 잘난 놈 만나서 살아. 느닷없이 뺨을 맞은 아내는 서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했고 제가 나서서 아내를 달래고 엄마를 진정시킨 후에야 겨우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엄마에게 사과하면서 앞으로 집안일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말과는 다르게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이 더 지난 다음에 아내가 뭔가 제게 숨기는 게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청약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여달라고 했어요. 저희들은 결혼을 하면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에 매달 50만 원씩 넣기로 했어요. 그 통장은 아내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제가 50만 원씩 매달 100만 원을 모았으니 지금쯤 적어도 4천만 원은 있어야 했어요. 저는 아끼고 또 아껴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모아서 송금했으니 4천만 원 이상은 있어야 정상인데 어느 날 제가 잔고를 확인해 보니 기가 막히게 통장 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청약 통장에 잔고가 7천만 원 이상 쌓이면 저는 대출을 끼고 변두리에 조그만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왜 그동안 모아둔 돈을 전부 빼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내가 관리하는 고객 중에 펀드 매니저를 하는 분이 계셔. 청약 통장 같은데 돈을 쌓아도 이자도 안 붙으니까 이자가 아주 세게 나오는 펀드 상품이 있다고 해서 가입했어. 그럼 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했어야지. 남의 말만 믿고 펀드 같은데 가입했다. 손해보거나 사기를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분은 내가 아주 잘 알아. 절대 사기 같은 거 당할 염려 없으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 아내는 저희들이 모은 돈을 자기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계획대로만 된다면 1년 뒤에는 대출 없이도 아파트 한 채 생길 거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 자신만만한 아내의 모습을 보니 왠지 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돈 관리는 처음부터 아내에게 맡겼던 터라 계속 아내를 믿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몇 달 뒤에 저는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출장을 가서 오랜만에 아내를 소개해줬던 직장 상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1년 전에 지방의 공장으로 발령이 나서 저와 헤어졌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어도 간간히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묻곤 했는데 몇 달 전부터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어요. 저희들은 업무를 처리한 다음에 퇴근 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에 대한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너무나 뜻밖의 말을 제기했습니다. 재수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 늘 바쁘죠. 매일 영업하느라 바쁘다고 하면서 힘들어요. 그래? 이상하네. 이상하다뇨? 뭐가요? 아니 내가 알기로 재수 씨는 벌써 오래전에 보험 영업 그만뒀는데 그는 아내가 6개월 전에 보험 영업을 그만뒀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관리하던 고객 중 한 명인 그에게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애를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아내는 왜 제게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매일 아침마다 어디를 가는 것일까? 저는 집으로 와서 아내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물었어요. 당신 요즘 많이 힘들지? 이제는 일 그만두고
애를 가지는 거 어때? 우리도 이제 애를 가질 준비를 할 때가 된 것 같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1년은 더 일해야 될 것 같아. 1년만 더 지나면 내가 가입해 놓은 펀드에도 돈이 불어나서 우리 집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는 계속 일할 생각이야. 아내는 끝까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말을 재개하지 않았어요. 저는 상사에게 들은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지 않고 제가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뒤에 저는 출근하는 아내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역시 아내는 회사에 출근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내는 저희 집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주택가의 빌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제서야 아내가 제게 숨기는 비밀이 있다는 확신하게 되었고 빌라 앞에 숨어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린 끝에 아내는 웬 남자와 같이 빌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차를 타더니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자 저는 그동안 아내에게 속은 게 너무 분했고 3년이 넘게 저를 속여왔던 아내에게 심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예 회사에 휴가를 내고 일주일 동안 아내의 뒤를 밟았고 아내와 그놈이 내연 관계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냈습니다. 아내가 숨기고 있던 더러운 비밀을 알아낸 다음에 저는 아내를 추궁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 앞에서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고객이었던 그놈과 내연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말을 믿고 저 모르게 두 집 살림을 이어왔는데 갑자기 그놈이 하던 사업이 망해버려서 오히려 그놈에게 생활비를 대줘야 하는 기막힌 처지가 되고 말았다고 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 펀드에 가입했다는 건 거짓말이었고 아내는 실업자의 빚만 잔뜩 진 내연남에게 제 돈을 줬던 겁니다. 3년이 넘게 꼬박꼬박 모아뒀던 돈을 2년 넘은 생활비로 전부 써버렸다는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딸처럼 생각했던 아내의 체면이 없는 배신을 알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런 천하의 쓰레기 같은 년아, 애비 잃고 어렵게 자란 널 불쌍하게 생각해서 뒷바라지 전부 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분수가 있지. 이런 죽일 년 같으니라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엄마의 분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모르게 돈을 훔쳐간 거나 다름이 없는 아내를 경찰에게 고발을 할 생각도 했지만 아내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그 돈은 전부 갚을게. 정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남자든 여자든 바람이 나면 정상적인 판단력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는 아내에게 5년간 소득의 일정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만나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아내와 저는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이 처참한 상처만 남기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저는 전처에게 받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아픈 기억은 사라졌고 지인이 소개해준 여성과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아내도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사는 돌싱이었어요. 이혼을 하게 된 이유도 저와 비슷하게 배우자의 외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밝은 성격이어서 몇 번 만난 다음에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혼한 아내와는 뜻밖의 이유로 불화를 겪게 되었어요. 그건 아내가 부부관계를 계속 피해서였어요. 초기에는 제가 원하면 마지못해 응하더니 몇 달이 지나자 피곤하고 지쳐서 잠자리를 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관계를 피하기만 했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불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잠때도 바쁜 건 아니잖아. 도대체 왜 이래? 여자는 남자하고 달라. 관계를 하려고 결혼을 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발 귀찮게 하지 마.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난 우리 애를 가지고 싶어.
당신은 내가 애 낳는 기계라고 생각해? 애는 차차 생각해. 처음 시작은 부부관계 때문이었지만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처가에는 빚이 많았어요. 연애를 할 때 아내는 그런 사실을 제게 숨겼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빚이 많고 가난한 처가를 도와줘야 한다는 말을 당연한 듯이 했어요. 시아도 자식이잖아. 부모가 어렵고 힘든데 자식이 돕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처가의 빚이 많은 건 모두 장인어른 때문이었어요. 장인은 젊은 시절부터 남봉꾼으로 다니면서 일은 하지 않고 술과 도박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일은 하지 않고 술과 도박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빚만 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집안은 장모님이 맡아서 어렵게 꾸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장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신 뒤로 장인은 아내와 처남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처지라고 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아내는 장인 때문에 진 빚을 저희가 갚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일남 일녀 남매 중 장녀였는데 처남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장녀인 자기가 나서서 처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형편이 넉넉하면 처가를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저도 빠듯한 처지인데 장인이 진 빚까지 떠맡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 형편을 생각해봐. 우리 둘이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이라고. 나도 마음 같아서는 시아버지 된 도리로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하잖아. 웃기지 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잖아. 아내는 제 처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기 집안 사정만 내세웠어요. 그래서 아내와 자주 싸우게 되는데 느닷없이 장인어른이 저를 불러서 술을 마시자고 했어요. 저를 만난 장인어른은 이미 술이 얼큰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이거사 정서방 나는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내가 빚에 허덕이는 꼴을 똑똑히 보면서도 어떻게 10원 한 장을 도움을 안 줄 수가 있어?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 장인어른, 저도 마음 같아서는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시끄러워 다 집어치우고 다음 달부터 무조건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놔네. 장인어른 정말 말이 너무 하십니다. 저 때문에 빚을 졌나요? 제가 왜 장인어른 빚을 떠맡아야 됩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뭐야 이놈의 자식이. 장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술이 취한 장인은 처가가 어려우면 도와줘야 하는 게 사위의 도리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제게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어요. 그는 일도 하지 않고 평생 놀고 먹으면서 자식에게 빚까지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부모였습니다. 아내까지 나서서 매일같이 졸라대자 저는 화가 났지만 꾹 참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처가의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는 집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전처와 이혼을 한 후에 저는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샀고 그 집에서 아내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결혼 후에 저는 엄마에게 이제 그 집을 팔고 저희 부부와 같이 합치자고 말했지만 엄마는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끝까지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건강이 더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일한 재산인 그 집을 제게 물려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집을 받게 되자 그때부터 처가 식구들과 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어요. 유산으로 집을 물려받자 아내는 두 아파트 중에서 하나는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장인이 아내에게 그걸 시켰다는 걸 잘 알기에 그렇게는 못한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장인이 저를 찾아와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정서방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내가 진 빚은 전부 갚고도 남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도와주게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절대 정서방한테 손을 벌리는 일은 없을 거야. 정말이지. 처가 식구들은 하나같이 저를 봉으로 보는지
제게 달라붙어서 돈을 뜯어내 궁리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은 장인어른이 갚으실 겁니까? 제 말에 장인은 펄쩍 뛰었습니다. 뭐야? 자네가 받은 대출을 왜 내가 갚아? 당연히 자네가 갚아야지. 저는 짐작은 했지만 장인은 철면피보다도 더 뻔뻔스러웠습니다. 사위인 저는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장인이 대출을 갚는다는 약속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제가 물려받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인은 당연히 술을 마시고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한바탕 행패를 부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장인을 말릴 생각은 하지도 않고 아파트 사람들 보기 부끄러우니까 장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저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랬다가는 고스란히 빚을 제가 떠맡게 되니 절대 그럴 순 없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장인도 제가 물러서지 않자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게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처남은 경악스러운 짓을 저질렀어요. 처남이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형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게를 운영하는 게 힘들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잘못되었어요. 웬만해서는 이런 부탁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동네에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처남은 계속 손님들이 줄어서 몇 년 전부터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겨우 버텨왔는데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마지막 방법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세금을 빼고 가게를 정리해서 편의점을 해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살 곳이 없어지는 처지라서 제가 물려받은 집에서 몇 달만 살게 해달라고 했어요. 창업 컨설턴트를 통해서 소개받은 편의점 자리가 목이 좋아서 문을 열면 장사가 괜찮게 될 거고 그러면 월세라도 얻어서 옮기겠다는 거죠. 저는 뭔가 찝찝했지만 아무도 살지 않고 비어있는 집을 두고 전세를 빼고 길거리에 남게 된 처남 식구를 모른 척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살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처남은 제 집으로 짐을 옮긴 다음에 그 집의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형님, 편의점 창업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대출은 제가 책임지고 갚을 테니까 등기만 잠깐 빌려주세요. 대출을 받으면 제가 형님 앞으로 다시 옮길게요. 이미 집에서 살라고 허락한 마당에 저는 난처했지만 처남을 믿고 집의 명의를 옮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저는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처남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집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처남을 찾아가서 따졌더니 처남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어요. 아니, 그 집은 형님이 저한테 준 거잖아요. 저는 파렴치한 처가 식구들에게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와 처남 그리고 장인은 집을 판 돈을 나눠 가졌더라고요. 정작 주인인 저는 빼돌리고 자기들끼리 돈을 나눠 가졌던 겁니다. 저는 아내와 인간 같지도 않은 처가 식구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저는 처남에게 집에서 살도록 허락해 줄 때부터 주고받은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었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고 처남을 고소했습니다. 몇 달간 이어진 공방전 끝에 저는 승소하게 되었고 그 집을 되찾게 되었어요. 처남과 아내 그리고 장인은 집을 산 사람에게 돈을 모두 돌려줘야 했습니다. 이렇게 두 여자에게 어이가 없이 배신을 당하고 혼자 사는 처지가 되었지만 이제는 모두 저의 팔자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경기도에서 딸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 43세의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을 한 뒤에 남편에게 정말 소중한 여자로서의 자존심과 인생 전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기가 막혀서 입이 딱 벌어지실 겁니다. 저를 속인 건
남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듯이 남편의 내연녀였어요. 어쩌면 남편보다는 그녀가 저를 속이고 이용했다는 사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남편의 내연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정신이 나간 년은 제 인생을 작살내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들었습니다. 전 그녀에게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미친년은 저를 원수처럼 생각했고 제 인생을 끝장내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덕분에 전 가정도 깨지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저를 파멸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든 남편의 내연녀는 바로 제 친구라는 겁니다. 결혼 전 연애를 할 때만 해도 남편이 그 정도로 막대먹은 인간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남편과 결혼을 하지도 않았겠죠. 저는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과 내연녀 덕분에 세상에는 법이나 인간적인 도리 같은 건 우습게 여기면서 남이 어떻게 되든 자기 이익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나쁜 인간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이용하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로 속아서 결혼을 했던 건 돌이킬 수 없는 제 실수였죠. 지금부터 제 비극적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것들이 얼마나 인간 말종인지 여러분들도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하면서 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게는 중학교 때부터 한 몸처럼 붙어 다녔던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정미라는 친구였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정미와 저는 같은 반 친구로 처음 만났어요. 같은 반이긴 했지만 저희 둘은 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다지 친하지 않았고 얼굴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학기 말에 시험을 친 뒤에 정미와 저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 시작은 제가 정미에게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부터였어요. 기말 시험에서 정미는 반에서 1등을 했고 수학은 놀랍게도 만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으로 수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은 정미밖에 없었다고 하시면서 무척 대견스럽게 생각하셨죠. 저는 중간에서 약간 처지는 성적이었는데 유독 수학이 약했어요. 성경아 반에서 수학은 네가 꼴찌구나. 수학은 기초 과목이라서 뭘 하든지 꼭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좀 더 열심히 해라. 수학을 가르치던 담임 선생님은 저를 따로 교무실로 불러서 수학 꼴찌인 저를 걱정하셨어요. 다른 과목은 공부만 한다면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릴 자신이 있었지만 수학만큼은 포기 상태였어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도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팠고 계산은 죽어도 하기 싫었어요. 그러니 수학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정미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짝꿍을 바꿨는데 정미가 제 짝이 되었어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정미에게 수학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정미야, 나는 수학을 잘하는 네가 부러워. 공부를 해보려고 해도 수학은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거든. 네가 좀 도와줄래? 저는 그전에도 대학생 언니한테서 수학 과외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제 수준에는 그 언니의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 네가 부탁하는데 들어줘야지. 내가 기초부터 쉽게 차근차근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정미는 제 수학 과외 선생님이 되어서 공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미가 설명을 해주자 아무 것처럼 보이던 숫자들의 조합이 가지고 있는 법칙들이 이해가 되면서 답이 보였어요. 뭔가 이해가 되니까 수학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미가 수학을 가르쳐주는 대가로 학교를 마치면 분식집으로 가서 여러 가지 군것질거리들을 사줬어요. 알고 보니 정미의 집은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마치면 정미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늦게까지 같이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미가 처음 저희 집에 오던 날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미의 엄마와 저희 엄마가 친구 사이였던 거예요. 엄마는 정미를 보자 깜짝 놀라서 아니 너 정미 아니니? 세상에 많이 컸구나 라고 하셨어요. 정미의 엄마와 친구 사이였던 엄마는 계모임을 같이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서로 바쁘게 사느라 3년 전부터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미의 집이 저희 동네로 이사 온 것도 엄마는 모르고 있었을 정도였어요. 정미도 3년 전에 두어 번 본 것이 전부라고 했어요. 엄마들이 서로 아는 사이여서 저희들은 더 친해졌고 정미는 학교를 마치면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가곤 했어요. 엄마와 정미 엄마도 저희들 때문에 다시 연락을 하면서 지내게 되셨답니다. 정미가 집에 오면 엄마는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 주셨고 딸인 저보다 더 챙겨주셨어요. 정미 덕분에 저는 2학년에 올라가서 첫 시험에서 괜찮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수학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미와 저는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저희들은 한 몸처럼 붙어 다닌 단짝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정미와 제가 동성연애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떠돌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미의 집에 날벼락 같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업을 하던 정미의 아버지가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정미의 아버지가 처음부터 사업을 하셨던 건 아니라고 했어요. 괜찮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만난 지인이 그에게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하는 사업이 있는데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사업을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정미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친구의 소개로 몇 번 만난 것이 전부인데 직장까지 때려치우고 같이 사업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러자 그는 아버지에게 여유 자금이 있으면 자기에게 조금만 투자를 하라고 했답니다. 몇 달 뒤에는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에 이자까지 주겠다고 한 거죠. 투자라기보다는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게 정확한 거예요. 정미 아버지는 망설였지만 친한 친구까지 나서서 내가 이 친구를 10년이 넘게 알아왔는데 절대 돈 문제로 사람을 속이진 않아. 그러니까 여유가 되면 투자 한번 해봐. 나도 몇 천 정도 넣었어. 정미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는 지인보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5천만 원을 투자 형식으로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그는 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고 해요. 그리고 돈을 빌려가기를 몇 번을 거듭했고 그때마다 그는 칼같이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하는 사업이 뭔지 호기심이 생긴 정미 아버지는 그를 만나서 어떤 사업인지 듣게 되었고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금을 조금씩 늘려가다가 나중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의 대출까지 받아서 그와 동업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동업이 시작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동업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면 돈을 구해오는 걸 전부 정미 아버지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 발 물러서서 작은 관리만 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자 두 사람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자금 조달 문제로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는 일도 자주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2년 뒤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왔어요. 동업자가 정미 아버지를 배신해버린 겁니다. 동업자는 정미 아버지에게 이번에 베트남 쪽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 시장에 팔아볼 계획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베트남으로 가서 현지 상황을 알아보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금 하던 사업이 잘 풀리지 않던 참이라 정미 아버지는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회사를 동업자에게 맡기고 머리도 식힐 겸 가벼운 마음으로 베트남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출장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회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고 동업자는 회사의 자금과 돈이 될 만한 건 모조리 처분해서 잠적해버린 뒤였다고 합니다.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한 정미 아버지는 미친 사람처럼 동업자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다녔지만 그를 찾을 길이 없었어요. 게다가 그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느라고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을 길이 없어서 집은 경매로 넘어가 버렸고 가구며 살림살이는 전부 차압을 당했다고 해요. 그 외에도 5억이 넘는 빚이 여전히 남아서 그의 발목을 잡고 몸을 졸랐다고 합니다. 그는 차마 사업 실패를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고민을 하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차압이 들어오던 날 유서 같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정미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집 관리들이 들이닥치고 집이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자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혼절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그녀를 다시 절망에 빠뜨린 것은 남편이 남긴 유서였고 사흘 뒤에 정미 아버지는 경기도의 허름한 여인숙에서 숨이 끊어진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경찰 조사 결과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었고 정미와 그녀의 엄마는 졸지에 가장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집과 전 재산을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던 거죠. 가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남부럽지 않게 잘 살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쫓겨나서 노숙자가 될 뻔한 처지에 처했다는 걸 안 엄마는 바로 정미 엄마를 찾아가서 살아갈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어요. 수경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으니까 우선 우리 집으로 와라. 비를 피할 집은 있어야 할 거 아니니 정미를 생각해서라도 네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 알았지? 정미 엄마는 친구인 저희 엄마의 따뜻한 배려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말했고 다음날 옷까지만 겨우 챙겨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희 집은 2층 양옥이었고 반지하로 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이었지만 엄마는 방으로 개조해서 두 모녀가 살도록 해주었어요.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시 기운내서 열심히 살아보자. 엄마는 정미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 너무 고맙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은혜는 무슨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친구잖아. 내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면서 지내. 엄마는 정미 모녀를 위해서 사람을 불러서 새로 도배도 해주었고 보일러도 새로 들여놓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가구며 살림살이를 전부 차압당하고 맨몸으로 들어온 정미 모녀를 위해서 탁자와 서랍장 그리고 침대까지 만들어주셨죠. 제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른 목수의 권유로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시다가 목공소를 차려서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구 제작에 재미를 붙이셔서 취미삼아 만든 가구를 본 가구점 주인이 그걸 가져다 진열해 놓았는데 의외로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구점 주인은 아버지에게 아예 가구 공장을 차려서 가구점들을 상대로 팔라고 권했어요. 아버지는 구멍가게 같은 목공소를 해서는 돈을 벌기 힘들다 생각하시고 작게 가구 공장을 차려서 가구점들의 오더를 받아서 주문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가구 공장에서 만든 가구들이 괜찮다는 소문이 나자 조립식 가구를 만드는 회사의 하청까지 받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가구를 본 정미 엄마는 아버지에게도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자포자기 상태인 정미를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정미에게 제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집은 쫄딱 망해버리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정미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 고생 끝에 낙이 올 거야. 성경아, 넌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네가 내 입장이 돼보면 지금 내가 얼마나 비참한 기분인지 알 거야. 정미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자기 처지가 한심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저는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해서
정미가 펑펑 울도록 놔뒀습니다. 엄마는 정미 엄마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아봐 주셨어요. 정미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정미 엄마는 전업주부로만 지내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엄마는 친구들을 통해서 식당 주방에서 정미 엄마가 일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정미 엄마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은 꼬리표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정미 엄마는 식당 일의 전단지 알바에 집에서 부업까지 했지만 매달 빚을 갚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쳤어요. 그러다 보니 월세를 내지 못하고 밀리게 되었어요. 엄마는 처음에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미 엄마는 거처를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공짜로 더부살이를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월세를 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월세를 낼 수가 없었고 결국 정미는 월세 대신 내가 집안일을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형편이 안 되면 월세는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 라고 했지만 자존심이 강했던 정미 엄마는 돈이 없으니 몸으로 때우겠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도 작은 옷가게를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집안일을 돌볼 시간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정미 엄마에게 월세 대신에 집안일을 맡겼고 정미 엄마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면서 저희 집의 가정부가 되어서 살림을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정미 엄마는 돈을 버느라 일을 하고 와서 가정부 일까지 해야 하는 힘들고 고된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더부살이가 눈치 보였던 정미도 자청해서 저의 몸종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나도 밥값은 해야지. 정미는 웃으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집에서 정미는 저희 가정교사 노릇을 해주었고 학교에 갈 때는 제 가방을 들어주면서 시간이 지나자 저는 자연스럽게 정미를 저의 하녀처럼 생각하고 부리게 되었어요. 쉬는 시간이 되면 저는 정미를 불러서 돈을 주면서 정미야 매점에 가서 과자랑 빵 좀 사올래 라고 하면서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 옆 벤치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었고 정미는 제가 시킨 대로 빵과 과자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저는 정미에게 수고비로 빵을 하나 던져주곤 했어요. 정미는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맛있게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정미를 저의 전속하녀라고 불렀어요. 성경이는 좋겠다. 가방도 들어주고 심부름도 해주는 하녀가 있으니까 말이야. 내가 시킨 거 아니야. 그냥 자기가 좋아서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너희들도 정미한테 시킬 일 있으면 시켜. 정미는 내가 시키면 뭐든지 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정미를 저의 전속 하녀라고 생각했고 하녀는 주인의 말을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들도 정미에게 여러 가지를 시켰어요.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그런 행동들이 정미에게는 상당한 모욕과 자존심 상처를 주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정미의 마음이 어땠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정미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모욕감에 치를 떨고 있었어요. 제가 고3이 되었을 때 정미와 그녀의 엄마는 저희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어요. 정미 엄마가 제 아버지와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엄마는 정미 엄마와 아버지의 사이가 뭔가 수상하다는 걸 눈치채게 되었어요. 여자의 직감으로 정미 엄마를 쳐다보는 아버지의 표정과 눈빛으로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알아차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건 느낌일 뿐이었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죠. 저와 정미는 고3이라서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도 옷가게를 해서 밤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저녁 시간이 되면 집에는 정미 엄마와 아버지만 있을 때가 많았죠. 엄마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안방에서
아버지와 정미 엄마의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설마 했는데 둘은 내연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맞았어요. 엄마가 안방 문을 열자 둘은 침대에 누워 있다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고 해요. 엄마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고 정미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왔어요. 이런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분수가 있지. 네가 인간이야? 남편 죽고 오갈 데 없는 년을 거둬줬더니 기껏 한다는 짓이 내 남편을 꼬셔서 바람을 피우는 거야.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이건 모두 네 남편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나는 싫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정미 엄마는 저희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그녀를 유혹했다는 말을 했어요. 필요한 게 없냐고 하면서 자주 반지하 방에 내려왔고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피곤해서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몸을 더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잠을 깨보니 아버지가 옆에 누워 있었다고 해요. 깜짝 놀란 정미 엄마는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버지는 아무도 없는데 어떠냐고 하면서 관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인 엄마를 생각하면 절대 해서 안 되는 짓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몸을 허락하고 아버지의 요구대로 은밀한 내연 관계가 되어버렸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은 전혀 달랐어요. 여보, 저 불효 같은 년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돼. 저 년이 내 혼을 쏙 빼놨어. 그래서 이 지경이 되고 말았어. 전부 저 년 때문이야. 아버지는 정미 엄마가 먼저 자기를 유혹했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마주칠 때마다 야릇한 미소를 지었고 엄마가 늦게 집에 오는 날이면 정미 엄마는 특별한 요리를 해놓고 아버지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정미 엄마와 같이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남편이 없으니 밤마다 외롭다 는둥하면서 아버지를 은근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더 이상 가까이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때부터 정미 엄마를 멀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미 엄마는 아버지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엄마에게 비밀로 하고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돈을 빌려주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갚지 않다가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불렀다고 해요.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자 정미 엄마는 아버지에게 안겼고 그 뒤로 두 사람은 은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둘에게 모두 분이 치밀었다고 해요. 엄마는 정미 엄마에게 더는 같이 살 수 없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정미 엄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었지만 갚아야 할 빚도 남아있고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처지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집에서 내보내고 그녀와의 인연을 끊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어요. 정미 엄마는 두말 없이 정미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엄마에게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빌었다고 해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잘못을 빚는 아버지를 보자 엄마는 마음이 약해져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했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엄마 눈치만 보면서 살게 되셨어요. 정민은 저희 집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고등학교 졸업을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자퇴를 해버렸어요. 아마도 도저히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 차라리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취업을 할 생각이었을 겁니다. 졸업을 코앞으로 닥쳐오니 저도 진로를 정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당연히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는 오랫동안 고민해오던 저의 계획을 엄마에게 털어놓았어요. 엄마라는 말이야. 대학 대신에 엄마 가게를 물려받아서 운영해보고 싶어. 뭐? 성경아, 너 장사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옷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나름대로 감각이 있어야 돼. 엄마, 나는 엄마 가게를 물려받고 싶다고 했지. 언제 옷장사를 하고 싶다고 했어. 엄마는 제 말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게를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옷가게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죠. 저는 멋진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고 그것을 위한 계획을 모두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가게를 리모델링해서 개업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럼 나는 어쩌고 너한테 가게 내주고 이 나이에 뒷방 늙은이처럼 집에 틀어박혀서 지내란 말이야. 누가 지금 당장 가게를 달래? 일단 내 계획부터 들어봐.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부터 따고 다른 카페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실무와 경험을 익힌 다음에 5년 후에 카페를 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한 발 물러서서 그렇게 원하는데 해봐야지. 다른 도리가 있겠니? 라고 했고 저는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 준비에 들어갔어요. 몇 개월의 준비만으로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고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커피 머신을 다루는 법들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5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저는 엄마에게서 옷 가게를 넘겨받아서 카페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엄마의 가게는 시내와 사거리에 있어서 옷가게보다는 카페를 하면 장사가 잘 될 자리였어요. 전에도 가게로 찾아와서 카페를 해보고 싶으니 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 가게를 팔라고 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답니다. 저는 첫 술에 배가 부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장사가 최소한 3년은 한자리에서 버텨야 비로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손님들이 꿰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은 다른 가게들과 다른 저만의 독특함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다른 카페와는 다른 그 무엇, 그것이 저의 경쟁력이었죠. 저는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커피를 뽑아내는 건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다른 카페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 분위기라는 것이 인테리어를 고급지게 한다거나 이상하고 야릇한 스타일의 퓨전 카페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제가 원했던 색다른 분위기를 바로 커피로 사랑을 나누는 카페로 정했습니다. 제 카페에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결식아동을 위한 간식 후원과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할 생각이었고 그런 취지를 알려서 손님들도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색다른 카페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 잔에 100원씩 쌓여갑니다 라는 문구를 붙여놓고 커피로 나누는 사랑과 자선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보다 손님들의 반응은 아주 좋았어요. 제 카페에 붙어 있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나 난민들의 사진을 보고 불편해하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제 생각을 이해하고 사랑 나누기를 위해서 다른 카페에 가지 않고 저희 카페로 와서 커피를 마시거나 배달을 시키는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제게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다른 카페와는 다른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는 사랑을 나누는 커피, 당신이 마시는 커피 한 잔으로 굶주린 아이들은 영양실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라는 아이디어를 제게 주었어요. 그는 제 카페가 있는 건물에 5층 작업실을 가지고 있는 사진작가였어요. 전업 사진작가였던 그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방학이 되면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분쟁 지역으로 가서 전쟁에 참혹한 실상과 그런 혼란 속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유엔이 발급한 종군사진 기자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사명감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내전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과 그르넬 마이틀과 난민들의 생생한 모습을 찍은 그의 사진들을 보고 저는 영감을 얻게 되었어요. 그의 조언 덕분에 제 카페는 자리를 잡아갔고 저도 미약하지만 사랑을 나누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랑을 실천하다가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일하는 그는 아주 진실한 사람이었고 그에게 가지고 있던 호감은 곧 사랑으로 변했어요. 그 역시 제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은 3개월 정도 연애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신혼생활은 1년 만에 남편의 충격적인 폭탄 선언으로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남편은 긴 한숨을 쉰 다음에 심각한 표정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당신 말이야, 충격받지 말고 들어. 사실은 나한테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어.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니. 그럼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인가? 저는 어이가 없고 멍한 표정으로 그저 남편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담담하게 자기에게 내연녀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한 말에 저는 심장이 멎을 정도로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걔가 내 애를 가졌어. 임신 5개월이래.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내연녀를 알게 되었고 저 모르게 은밀한 관계를 이어왔는데 그녀가 덜컥 임신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애를 가진 그녀를 버릴 순 없으니 저와 이혼을 하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혼을 하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여보, 당신이 지금 얼마나 어처구니 없을지 나도 알아. 하지만 난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애를 절대 버릴 순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해줘. 그래, 내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마음 풀릴 때까지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해. 얼마든지 받아줄게. 미안해, 여보. 처음에는 그저 멍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이제는 불같은 화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나쁜 자식, 우리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이야. 그런데 내연녀를 두고 애까지 만들어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는 게 네가 말하는 남을 위한 봉사야? 이 자식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남편의 가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부짖었어요. 남편은 지 혼자가 있어서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발악을 하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겨우 화를 가라앉히고 나자 남편은 내연녀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말해 주었어요. 남편은 문화센터에서 개설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 강좌에 강사로 나가면서 내연녀를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내연녀는 처음부터 다른 수강생들보다 남편의 눈에 띄었다고 했어요. 사진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그녀는 강의가 끝나도 남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여러 가지 물어보았고 개인적으로 사진을 가르쳐 줄 수는 없냐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수강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사진 촬영 교습을 하는 건 안 된다고 말하고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그녀는 자기가 찍은 사진을 평가해 줄 수는 없냐고 물었다고 해요. 남편은 그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그녀가 찍은 사진들을 평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버렸다고 했어요.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내가 가진 걸 전부 다 줄 테니까, 위자료 줄 테니까 우리 헤어지자.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니 화가 가라앉았고 이성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내연녀는 남편의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녀는 아이를 볼모로 삼아서 남편과 만남을 이어가려고 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깨끗하게 정리하고 갈라서는 게 서로를 위해서 나은 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혼자 조용하게 생각을 정리해야 하니 보름 동안만 별거를 하면서 떨어져 지내자고 했어요. 머릿속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으니
카페에 나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저기 최동훈 씨 아내 되시죠? 네, 그런데요. 제가 동훈 씨 내연녀예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내연녀가 먼저 연락을 해서 제게 만나자고 했어요.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의 목소리가 귀에 익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많이 들은 목소리인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약속 장소인 커피숍에 들어가서 그녀를 본 순간 그 의문은 바로 풀렸습니다. 남편의 내연녀는 바로 정미였어요. 오랜만이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참,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네. 예전에는 친구였는데 이제는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양보할 수 없는 원수가 되어버리다니. 이건 마치 운명의 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난 정말 몰랐어. 동훈 씨가 미혼이라고 해서 난 정말 그 사람이 총각인 줄 알았어. 그래서 사귀게 되었고 애까지 가졌던 거야. 임신을 한 뒤에 결혼하자고 했더니 그때 비로소 자기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말을 나한테 했어. 유부남인 걸 알았으면 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겠어. 어쨌든 너한테는 면목이 없고 미안해. 정미의 말을 들으니 그녀를 탓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 총각 행세를 하면서 정미를 유혹한 남편의 잘못이었어요. 그리고 임신 5개월 임산부에 몰골이 된 정미를 보자 딱하고 측은하단 생각까지 들었어요. 지금 와서 누굴 원망하겠어. 너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저는 정미가 남편의 내연녀라는 사실을 알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를 만나고 난 뒤에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직 애가 없으니 남편과 애를 가진 친구를 위해서 이왕이 이렇게 된 거 쿨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서 합의 이혼을 해준 겁니다. 전 남편은 정미와 재혼을 했고 저는 전 남편에게 받은 아픈 상처를 하루빨리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제게 일어났어요. 제가 임신이란 걸 알게 된 겁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달에 생리가 없어서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생리불순이 좀 있어서 한 달 정도 거르거나 날짜가 늦어지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달에도 건너뛰자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부인과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임신 3개월이란 판정을 받았어요. 뜻밖의 결과에 놀라서 어이없는 표정을 짓는 저를 보고 의사는 아니, 정말 모르셨어요? 너무 무리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의사가 더 놀랐어요. 남편이 자신의 불륜을 고백하던 그때 저는 몰랐지만 제 뱃속에도 이미 전 남편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기막힌 소식을 친정엄마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도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니? 그렇지만 낳아서 키워야지. 다른 방법이 있니? 아마 하늘이 남편이 떠나니 네가 외로울까봐 애를 보내줬다고 생각해라. 제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와서 전 남편을 찾아가서 애가 생겼으니 다시 돌아오라고 하거나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걸고 넘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이게 모두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을 낳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거지꼴이 된 전 남편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전 남편은 정미가 저지른 경악스러운 짓을 털어놓았는데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이 정미가 제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꾸민 짓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애를 낳은 다음에 느낌이 너무 이상했어. 아무리 봐도 나를 하나도 안 닮은 거야. 그냥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아니란 느낌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애한테 정이 하나도 안 가더라고. 거기에 더해서 정미의 행동이 수상했다고 합니다. 모임이나 약속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외출을 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고
누군가와 수상한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분명히 남자였고 정민은 그때마다 전 남편의 눈을 피해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미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사진 전시회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지내다가 보름 만에 집에 와보니 낯선 남자가 정미와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계획은 일주일 뒤에 집에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주최 측의 사정으로 전시회가 연기되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이없게도 정민은 내연남을 집에 끌어들였던 겁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가 있냐고 정미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정민은 태연하게 자신의 불륜을 순순히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애는 전 남편의 애가 아니라 내연남의 애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눈이 뒤집힌 전 남편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냐고 묻자 정민은 웃으면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어 라는 어이없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정미의 내연남은 회사에서 실직하고 백수로 지내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한 걸 알게 된 정민은 의도적으로 전 남편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뱃속에 든 애가 전 남편의 애로 속이고 저와 이혼하게 만들고 동거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전 남편이 가진 재산을 몰래 빼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 남편은 정미에게 자기 통장 관리를 모두 맡겼고 남편이 버는 수입은 모두 정미의 차지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정미는 그 돈으로 내연남과 딴살림을 하면서 생활비로 써버렸던 겁니다. 전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 맥이 풀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민은 전 남편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어요. 한 달 전에 전 남편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본인 확인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제2금융권을 통해서 2천만 원이라는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라는 거죠. 결정해. 나랑 계속 살래? 아니면 대출금은 네가 떠안고 헤어질래? 정말 아무리 뻔뻔스러워도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바람을 피우고 다른 남자 애까지 낳은 놈이 어떻게 철면피 하나 변하지 않고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지 전 남편은 어이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렇다고 모든 걸 용서하고 정미와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전 남편은 눈물을 머금고 금전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정미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혼자 살다가 지인을 통해서 제가 자기 딸을 키우면서 혼자 산다는 소식을 듣고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다고 했어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우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되겠어? 그 불효 같은 년한테 홀려서 가진 건 모두 잃었지만 이제부터는 당신과 딸만 생각하면서 살게.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전 남편과 다시 합치기로 결정을 했어요. 남편도 정신을 차리고 저와 딸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고 몇 달이 지나자 남편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오랜만에 저도 웃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행복을 되찾은 제게 시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미가 남편에게 다시 수작을 걸어온 겁니다. 남편이 정미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둘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잡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와 재결합한 뒤에도 정미를 만나고 있다고 인정했어요. 정말 쓸개 빠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준 마지막 기회마저 자기 발로 걷어 차버렸어요. 저는 정미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년이 제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지 꼭 알고 싶었어요. 저를 만난 정미는 예전처럼 여유 있게 웃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을 보니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었습니다.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거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웠고 모욕감을 느꼈는지 정말 몰라. 정민은 저희 집에 살 때
저한테서 받은 모욕과 수치심은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녀를 제 하녀라고 놀려댈 때 그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참을 수 없는 울분과 모욕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엄마가 제 아버지와 저지른 불륜이 들통이 나서 집에서 쫓겨날 때 정민은 제게 반드시 복수를 해줄 거라고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카페를 차린 뒤에는 저 모르게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도 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자 정민은 제 가정을 박살내서 그때 받았던 모욕에 대한 복수를 해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남편에게 접근했던 거죠. 그리고 남편과 제가 이혼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처음에 정민은 남편이 미혼이라고 해서 총각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불륜의 책임을 남편에게 밀었고 저는 정미의 말을 믿었는데 그녀의 말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철저하게 계획적인 것이었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고 남편과 제가 재결합하자 다시 남편에게 접근해서 애써 되찾은 저의 행복마저 빼앗아 가려고 들었던 거죠. 저는 정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는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저 자기가 당한 모욕감만 떠올리면서 그걸 되갚아주겠다는 복수심에만 눈이 멀어 있었어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정신병자 같은 사람한테는 말보다 법으로 잘못을 알려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이제 보니 너 완전히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야. 좋아. 지금부터 네가 정신 번쩍 들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 정미가 제 남편한테 다가간 이유는 돈이 아니라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정미 자신은 가진 재산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동거남은 돈이 꽤 있었죠. 백수라던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제가 소송하겠다고 경고를 하니까 정민은 웃으면서 마음대로 하래요. 소송하고 싶으면 해봐. 난 가진 게 하나도 없거든. 아무리 털어봤자 먼지밖에 안 나올 텐데. 저는 변호사를 통해 정미의 동거남까지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승소했습니다. 원하던 대로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그제야 정미가 발악하면서 소리 지르더군요. 자기가 당한 억울함을 되갚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저처럼 가정이 무너지고 홀로 아이 키워보면 그 잘못된 집착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